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 코드에 대한 알맞은 출력값을 쓰시오입니다. 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딥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싱글톤 패턴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우리 디자인 패턴 공부할 때 싱글톤 패턴 공부하셨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인스턴스를 하나만 생성을 해가지고 공유하는 디자인 패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싱글톤 패턴 문제인 거지? 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선 우리 어디부터 봐야 돼요? 항상 문제 보면은 메인부터 살펴줘야 되죠? 자, 메인 봤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항상 보면은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변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ew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체 인스턴스 만들었었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생성을 했어요? 생성자 대신에 커넥션 하고서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get을 호출을 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줘야겠죠. 자, 그래서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 갖고 지금 봤더니 if 뭐래요? 언더바 인스트라고 하는 게 널이면 얘를 실행을 하래. 자, 지금 해서 언더바 인스트 요거 지금 사용할 수 있는가 요거부터 봐야겠죠.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스태틱 변수는 뭐예요? 모든 인스턴스에서 접근 가능한 전역 변수 같은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이거를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더니 이 인스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대요? 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얘가 널과 같으면이래요. 지금 어때요? 널,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실행이 돼요? 요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요 인스트라고 하는 거에다 이제 뭘 집어넣어 달래요? new, 인스턴스 생성해줘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생성된 값이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더바 인스트에 이제 널이었던 값이 아니라 이제 요 객체 인스턴스 생성된 게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return inst를 했어요. 자, 그럼 어디에 저장이 돼요? 요거 객체 인스턴스 만든 게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생성해가지고 지금 언더바 인스트에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걸 실행을 해달래. CONN이 갖고 있는 이제 count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해줘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요거 호출하면 되겠죠. 자, 얘가 무슨 작업을 하나 해서 봤더니 count 그 값을 플러스 증가시켜 달래요. 자, 그래서 count 값 얼만데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0이네요. 자, 0을 하나 증가시키면 얼마예요? 1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커넥션 con2라고 하는 그 변수를 만들고 얘도 역시 생성자 대신에 get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이제 갔더니 언더바 인스트가 널일 경우 자, 지금 널이에요? 언더바 인스트? 아니죠. 첫 번째 작업을 함으로써 얘가 널이 아니라 이 객체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 값은 널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널이었으나 여기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언더바 인스트에는 널이 아닌 그 인스턴스 생성된 친구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대로 얘가 지금 이 첫 번째 호출했을 때 만들어놨던 그 인스턴스를 그대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달래요? count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해달래요. 자, 근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count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1이었는데 하나 더 증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될 테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커넥션 해가지고 변수 하나 더 만들고 얘도 역시 get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얘를 불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더바 인스트에는 널 값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 생성한 값이 이제 그쪽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널 값이 아니라서 그대로 같은 그것을 이제 언더바 인스트를 그대로 반환을 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같은 인스턴스 언더바 인스트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카운트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얘가 하나 더 증가가 돼서 3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뭘 출력을 한대요? CONN 1이 갖고 있는 get count라고 하는 그거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요거 지금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요 return count 값을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count 값은 얼마예요? 3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3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이게 싱글톤 개념이랑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모두 요거 지금 CONN1이라고 하는 것과 CONN2라고 하는 것과 CONN3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같은 건 거잖아요. 왜? 여기서 지금 했을 때 요거 return inst 요걸 한 건데, 요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새롭게 생성된 친구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여기에도 지금 get이라고 하는 걸 불러왔더니 어떤 거를 지금 호출을 한 거예요? 얘 부른 건 거잖아요. 얘 지금 여기 앞에서 만들었던 거, 요 CONN에 넣어줬었던 거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변수를 지금, 그러니까 요 CONN, CONN1, CONN2, CONN3 얘네들이 모두 같은 인스턴스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카운트 결국에는 CONN1 카운트, CONN1 카운트, CONN1 카운트 요거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요걸 1로 작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처음에 널 값이어서 객체 생성을 한 거고, 객체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참조 값을 리턴을 했기 때문에 얘가 널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카운트를 하나 해줬기 때문에 1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여기서 객체 이제 CONN2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하고 다시 get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요 인스트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카운트 값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 그래서 CONN 카운트에서는 1에서 카운트를 이제 한 거라서 2가 되게 되는 건 거고, 요 3번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에서 하나가 더 증가가 돼서 3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가 좀 어려운 거였어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보호 기술인 AAA에 대한 설명이다. 각 설명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AAA라고 하는 거는 그 인터넷 환경에서 그 가입자에 대한 안전함, 신뢰성 있는 인증, 검증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을 하는 정보보호 기술을 이제 우리가 AAA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봤더니 얘가 뭐래요? 시스템을 접근하기 전에 접근 시도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것. 자, 우리 신분을 확인하는 거. 이거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 인증. 자, 그리고 2번을 봤더니 검증된 사용자에게 어떤 수준의 권한과 서비스를 허용한다라는 거. 접근과 허가를 결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쵸. 인가죠. 인가. D입니다. D. 자, 그리고 3번. 사용자의 자원에 대한 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러니까 리소스 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뭔 거예요?
real, 계정인 거거든요. 계정 어카운팅. 자,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 요거를 통합한 보안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3A라고 부른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우리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DCL 하면서 그랜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랜트는 뭐예요? 그쵸, 권한을 부여하는 이제 명령어인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사용자에게 접속 권한, 뭐 아니면은 뭐 DBA 권한 등 부여할 수 있는 명령어. 그리고 얘와 이제 반대로 권한을 회수하는 그 명령어가 뭐예요? 그쵸, 리복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명령어는 리복, 권한을 주는 명령어는 그랜트. 자, 그리고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무슨 스푸핑은 근거리 통신망 하에서 무슨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데이터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 기법이다. 이 공격은 데이터 링크상의 프로토콜인 뭐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근거리상의 통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자, 얘는 뭐에 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ARP 스푸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리고 ARP는 뭐였었죠? 자, ARP 우리가 주소 결정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 이더넷으로 이제 대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었고 얘와 이제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이제 반대 RARP 요것도 얘는 이제 물리적인 주소를 이제 논리적인 IP 주소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이제 프로토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개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플링, 결합도에 대한 설명인 건 거죠. 자, 설명에 대한 커플링 종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영문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 아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글로 인증, 인가, 계정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영어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영어도 한 번씩 훑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 보기 보면은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의 결합도인 겁니다. 그래서 2번까지 설명을 보면은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하여 상위 모듈에게 처리 명령을 부여하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이용하는 것. 자, 얘 결합도 뭐예요? 그래서 제어 결합도에 대한 설명인 거죠. 영어로 써라 라고 했으니까 컨트롤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결합도는 약할수록 모듈의 독립성이 올라간다 라고 했고 우리 영어 문제도 출제가 이제 빈번해졌으니까 영어 용어도 같이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데이터 커플링, 뭐 스탬프 커플링, 컨트롤 커플링, 그리고 익스터널 커플링, 커먼 커플링, 컨텐트 커플링 이런 식으로 해서 자스, 제외, 공매 요것도 같이 연결 지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설명의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을 봤더니 물리계층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정보의 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자, 얘 무슨 계층이죠? 그쵸.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 경로 설정.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그쵸, 네트워크겠지. 자, 그리고 3번 봤더니 수신자에서 데이터의 압축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된 데이터 압축. 자, 이건 뭐예요? 표현계층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우리 표현계층은 뭐 하는 거예요? 응용계층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전송하는 그 데이터의 인코딩, 언어 처리, 뭐 디코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JPG라던가 아니면은 GIF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맷들을 지원하는 게 이 표현계층이었었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하나씩 다 정리를 해보면은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건 뭐다?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눈 것. 이래서 7단계가 어떻게 돼요? 물, 대, 내, 전, 세, 표, 응. 이렇게 7단계고, 우리 물리계층은 뭘 한다? 단순 데이터를 정기적인 신호로만 변환을 해서 주고받는 기능. 그래서 케이블이라던가 뭐 허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 물리 계층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정보의 전달을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3. 물대 네트워크 계층은 그 전송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키워드로 한다면 경로, 빠른 경로를 찾아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전송하는 계층. 그래서 주소, IP를 정하고 경로, 라우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패킷을 전달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4계층, 전송계층. 자, 얘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전송 속도도 조절을 해주고 만약 그 전송하다 오류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해주는. 자,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또 두 개가 중요했었죠. 전송계층에 뭐 있었어요? 신뢰성, 비신뢰성? TCP, UDP. 신뢰성인 TCP, 그리고 비신뢰성인 UDP. 이렇게 해서 TCP 프로토콜은 뭐 이메일이라던가 잘못 갔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전송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신뢰성 프로토콜과 그리고 비신뢰성 UDP.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것들, 이제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 우리 공부했었고, 그리고 5계층, 물대내 전세. 자,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의 양쪽 연결을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TCP/IP의 세션을 만들고 없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친구. 자, 그리고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했죠. 우리 응용 계층으로 전달받거나 전송하는 데이터의 인코딩, 디코딩. 자, 그리고 마지막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응용 계층은 유일하게 그 사용자에게 보이는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가 메일 전송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러는 것들. 자, 그리고 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추상화라 하며 이는 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다. 뭐뭐는 클래스들 사이의 전체 또는 부분과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뭐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일 때 그리고 이저 관계라고 얘기를 하며 일반화 관계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 자, 지금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UML 다이어그램에서 그 구조 다이어그램 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종류 문제인 거죠. 우리가 UML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통합 모델링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모델로 표현을 해주는 대표적인 모델링 언어인 건데 그 UML 다이어그램에는 두 가지로 이제 종류가 나뉘었었죠. 크게.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나뉘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얘는 뭐라고 했죠, 제가? 구조 다이어그램 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종류에 대한 문제였었다라고 했었죠. 자,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객체 다이어그램,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고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활동 다이어그램, 뭐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시스템의 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UML 구조 다이어그램인 건데 그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UML에서 제공하는 그 클래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나뉘었어요? 연관 관계, 일반화 관계, 집합 관계, 의존 관계, 실체화 관계 이런 식으로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림 그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일반화 관계 하면은 그 상속 관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네들은 커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긴 화살표인데 속이 빈 화살표 이렇게 그렸었던 거. 자, 그리고 집합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 사이의 전체 부분 같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연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개념적으로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실선이라던가 아니면 화살표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라는 절대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의존관계라는 거는 이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아주 짧은 시간만 유지가 돼서 이제 점선 화살표로 그리는 거. 우리 백화점 등급으로 얘기를 했었죠. 등급이랑 그 등급에 따른 할인율이 있을 때 그 등급이 높으면은 할인율이 높을 거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지되는 의존 관계였었고 실체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책임들의 집합인 이제 인터페이스와 걔네들을 이제 실제로 실현한 그 클래스들 사이에서 이제 빈 삼각형을 그리는 것까지는 일반화 관계하고 동일했는데 이제 실선 대신에는 뭘 그린다? 점선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때 새, 비행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 해당 문제는 지금 뭐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화 관계, 상속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영어로서 찾으면은 몇 번과 몇 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집합관계이기 때문에 디귿이 되게 되고 두 번째, 일반화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개념 확장시켜가지고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자,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쓰시오입니다. 우리 테스트 케이스가 뭐죠? 이게 그 사용자 요구사항에 준수하는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값 그리고 조건 그리고 그것들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요것들의 세트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왜 쓰죠? 오류가 감소하고 의사소통이 편하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의 설계 기법으로는 우리 블랙박스 기법의 명세 기반, 경험 기반 이런 것들이 있고 화이트박스 기법에는 구조 기반 기법이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요게 제일 쉬울 것 같네요. 사용자 아이디는 테스트 11이라고 집어넣고 비밀번호에는 요걸 집어넣어. 그리고 두 번째 거 봤더니 얘는 사용자 아이디 테스트 11 집어넣고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 집어넣어. 아무것도 집어넣지 마. 자,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넣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가 4번이었었고,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로그인 성공, 로그인 실패, 요게 뜬다라는 거는 예상 결과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사용자 초기 화면. 자, 이게 뭔 거예요? 이제 테스트 조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입력값, 조건, 예상되는 결과. 요거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입니다. 뭐뭐를 통해 요구사항 명세를 입력 조건과 출력 조건 간의 논리적 관계로 표현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을 합니다. 뭐뭐는 원인은 입력 조건을 의미를 하고 결과는 입력 조건의 결과를 의미를 하며 원인과 결과 간의 논리적 관계를 and, or, not과 같은 이제 불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원인 효과 그래프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공부했었던 거,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봤었던 거. 동등분할 기법이라던가 경계값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그거랑 같이 있었던 게 뭐였어요? 요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었었잖아요. 자, 그리고 뭐 구형 기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들, 문장 검증 기준, 분기 검증 기준, 조건 검증 기준 막 이런 식으로 기초 경로 테스트 이런 거. 자,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지금 10번, 원인 효과 그래프였었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고르시오입니다. 실제 문제에는 보기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우리 공개키 암호화 방식 관련된 것과 그리고 이제 개인키 암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기는 제외가 된 상태이고요. 자, 문제 보게 되면은 얘는 블록 암호의 일종으로서 미국 MBS 이제 현재 리스트에서 국가 표준으로 정한 암호이다. 뭐뭐는 64비트의 평문을 64비트 암호문으로 암호화하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 알고리즘이다. 뭐뭐의 키는 7비트마다 오류 검출을 위한 정보가 1비트씩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6비트이다 입니다. 자, 얘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DES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얘도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게 뭐예요? AES. 자,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얘가 지금 표준인 거냐, 걔가 표준인 거냐라고 했는데 얘도 표준이고 걔도 표준이기는 해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AES를 이제 최신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 이제 고급 암호화 표준 방식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DES의 취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가 AE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ES는 64비트가 아니라 이제 128비트 그 평문을 128비트로 암호화한다라는 거.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라운드수와 대응을 해서 128, 192, 256 이런 비트의 키 길이를 가져서 AES 128, AES 192, AES 256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취약점이 발견된 거 대신에 요즘에는 뭘 사용을 한다? AES라고 하는 거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봤더니 지금 자바 코드에 대한 알맞은 출력값을 쓰시오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뭐래요? A라고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3 집어넣어놓고 B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4 집어넣어놓고 C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3 집어넣어줘. 자, 그리고 D라고 하는 친구 5 집어넣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if 지금 얘가 이 조건이 참이면은 요거 실행을 하고 아니라면은 요거 실행을 해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선 판별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자, A는 2와 같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이죠. 왜? A는 3이고 2랑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거짓입니다. 참일 때는 T라고 쓰고 거짓일 때는 F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A는 3, C는 3. 3과 3은 같다. 이거 참인가요? 참이죠. 자, 그래서 T. 자, 그럼 이해 해볼게요. 자, C는 D보다 크다. 자, C는 3이고 D는 5예요. 이거 큰가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F 거짓이 되고, 자, 1은 뭐와 같대요? B랑 같대요. 이거 거짓이죠. 이제 B는 3대 1이랑 같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C와 D는 다르다래요. C는 3, D는 5인 거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지금 얘는 뭐예요? 5월 또는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F 또는 T일 경우에는 뭐예요? T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T가 되고, 자, 얘 F를 이제 어떻게 해달래요? not. 바꿔달라. T일 때는 F로, F일 때는 T로 이렇게 not 연산자 바꿔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T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얘 봤더니 F랑 T인데 요거 뭐죠? 요거 익스클루시브 5월을 뜻하는 거죠. 이제 11, 00 이런 거일 때는 거짓 F인 거고 10, 01 요런 거일 때 다를 때만 참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T, F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건 거예요? T가 돼야 되죠. 두 개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T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T and T and T 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f은 실행을 하게 되죠. 참이니까 else 구문 실행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제 뭘 해달래요? 그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집어넣어달라? B 더하기 C를 해달래요. 지금 B는 4고 C는 3인 거기 때문에 4 더하기 3 하면은 A는 얼마다? 그쵸, 7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if문을 봤더니 자, 7은 뭐와 같대요? B와 같대요. 이거 거짓이죠. 왜? 4니까. 자, 그리고 C와 A는 다르다. A는 현재 7이고 C는 3인 거기 때문에 얘 다르죠? 그래서 얘는 참. 우리 아까 전에 exclusive or와 뭐라고 했어요? 두 값이 같으면은 false, 두 값이 다르면은 true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값 지금 달라서 얘는 true가 되고 뭘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참이니까 요거를 실행을 하겠죠. 거짓이면 요걸 실행을 했을 텐데. 자, 그래서 얘 실행하면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A 변수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A 값 지금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7인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7.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C 언어에 대해 알맞은 출력값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메인부터 봐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메인을 봤더니 지금 어때요? 주소 담을 수 있는 그 공간 3개를 만들겠대요. 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자료형을 봤더니 지금 인트 별인 거죠. 자, 우리 자료형 뒤에 이제 별 기호가 붙게 되면은 이거 주소 담을 공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ARR이라고 하는 그 배열은 주소를 담는 공간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3개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지금 3개를 만들었는데 A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12를 집어넣고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4를 집어넣고 C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6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ARR0 어디에요? 여기죠. 인덱스 번호 0번에다가 A의 주소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 1번에다가는 B의 주소 그리고 여기 2번에다가는 C의 주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요 작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printf 출력을 하려고 한대요. 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나 정수 출력할 거야. 어떤 정수? 라고 해서 봤더니 ARR1이 갖고 있는 그 주소 찾아가가지고 자,
ARR1은 지금 뭐예요? 요거죠. ARR1의 값은 B의 주소인 겁니다. 요거 별 없이 이렇게만 있었으면은 B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우리 요거 주소를 찾아가는 것과 주소를 알아내는 요 기호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B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지금 얼마다? 24다. 자, 그리고 ARR이래요. ARR은 뭐예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똑같이 이제 포인터 변수도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그리고 걔는 그 배열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인덱스 번호 0번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거에 따라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RR 인덱스 번호 0번에 주소가 이제 ARR인 건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요 별별인 거잖아요. 자, 얘네 두 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쇄되죠? 자, 그래서 별의 AR 날 0이 되게 되는 건 거고 AR 날 0은 뭐예요? A의 주소인 거잖아요. 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A의 주소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도 지금 상쇄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값이 되겠죠. 자, A의 값은 얼마예요? 12네요. 자, 그래서 24 더하기 12 그리고 뭘 더해달래요? 1을 더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37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37. 자, 그리고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에서 조건값을 실행한 화면이다. 이에 대한 알맞은 결과값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지금 카운트 별이라는 거 보니까 그 행의 수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 프롬에서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T1이라고 하는 테이블 얘죠. 자, 얘를 근데 별칭을 달아놓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별칭? A라고 하는 별칭으로 달아놓겠대요. T1은 앞으로 A야. 자, 그러고 크로스 조인, 그냥 조인이 아니라 크로스 조인을 하려고 하고 어떤 테이블이랑 하려고 한대요? T2. 너는 앞으로 B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T2라고 하는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하려고 한다. 자, 크로스 조인은 뭐죠? 조인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행의 조합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에서 나온 결과 곱하기 이거에서 나온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조건을 해서 봤더니 뭐래요? A의 name. A는 뭐였어요?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이었었죠. 거기서 name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요거죠, 요거. 자, 얘가 like, B, rule이라고 했습니다. B는 뭐예요? 요 T2 테이블이었었고 rule이라고 하는 건 요거였었죠. 자, 그래서 얘가 요거 첫 번째 거랑 매칭이 되고 얘가 요거 두 번째 거랑 이제 해가지고 그 나올 수 있는 그 조합을 두 개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 S로 시작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S%라고 하는 게 요 like 연산자 우리 기억나죠? 아까 전에 2로 시작하는 이런 것처럼 자, S로 시작하는 그 행을 찾아달래요. 자, 그럼 뭐 나와요? 스미스라고 하는 거고 스캇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이제 나오게 되죠. A.name이라고 하는 거의 개수는 이제 뭔 거예요? 두 개인 거죠. 첫 번째 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룰을 확인을 해봤더니 뭐예요? t가 포함되는 건 거죠. 우리가 퍼센트가 양옆으로 있으면은 t로 시작하고 t로 끝나고 얘 사이는 요 두 개는 t가 포함되어 있는 t 포함되어 있는 거 뭐뭐 있었어요? 아까 전처럼 요 스미스라고 하는 거하고 요 스캇이라고 하는 거 두 개 있는 건 거죠. t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도 두 개예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제 곱하게 되면은 뭔 거예요? 4개의 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 달려가지고 요 조합이 이제 두 개 나오게 될 거고 요거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또 두 조합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온다?
요 스미스 스캇 이라고 하는 게 4개가 뜨겠죠. 자, 그래서 결과 몇 개? 4개. 자, 그리고 1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알맞은 출력값을 쓰시오입니다. 자, 봤더니 a, b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가지고 a에다가는 100 집어넣고 b에다가는 200 집어넣어줘 라고 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프린트 출력을 하려고 한대요. 자, a와 b가 같다. 자, 100과 200 같은가요? 다르죠? 요 누가 봐도 100과 200이 같느냐? 다르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그죠? false라고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앞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소문자로만 다 작성하시면은 이제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무슨 다이어그램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메인 구조를 나타내어 보이지 않는 도메인 안의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기술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혹은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구현 목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무슨 다이어그램의 형식은 무엇을 포함하여 속성과 메서드가 있다. 자, 얘 뭐예요? 그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UML이라고 하는 거 통합 모델링 언어 생각하시고 UML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얘를 사용하는 거의 장점은 의미가 명확해지고 소통도 원활해지고 전체 시스템 구조라던가 그 클래스 간의 의존성도 파악하기가 쉽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원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이 UML 다이어그램은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에 이제 나뉘게 되는 거고 아까 전에도 우리 봤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구조였나요? 행위였나요? 그쵸, 구조 다이어그램에 속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개념을 확장시켜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쓰시오입니다. 자, 이때도 역시 보기가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차라락 나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보기를 찍으시면 되는 문제로서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놨고요. 자, 무슨 패턴은 객체 지형 디자인 패턴이다. 뭐는 부모 클래스에 알려지지 않은 구체 클래스를 생성하는 패턴이며 자식 클래스가 어떤 객체를 생성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패턴이다. 부모 클래스 코드에 구체 클래스의 이름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한다. 자, 얘 뭐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죠? 팩토리 메소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은 C 언어에 대한 알맞은 출력값을 쓰시오입니다. 지금에서 봤더니 JSU라고 하는 구도체를 지금 만들었고 그 구도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OS, DB, 합, H합이라고 하는 그 변수들을 갖고 있겠다라는 건 거죠. 캐리어 안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메인부터 항상 살펴봐야 되니까 메인 보게 되면은 얘는 실제 이제 JS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조도, 이제 설계도를 만든 거고 실제로 만들려면 요 메인 함수 안에서 구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자료형 같은 걸 토대로서 ST라고 하는 그 배열을 만들었고 그 배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1, 95, 88, 데이터 2, 84, 91, 데이터 3, 86, 75. 자, 우리 JSU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name,
OS, DB, 합, 그리고 H합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제 배열 3개의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그 사람한테는 데이터 1, 95, 88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 2, 84, 91, 데이터 3, 86, 75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구조체 포인터 변수도 지금 만든 건 거죠? 어떻게 알아요? 자료형 뒤에 지금 별표 있으니까.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친구, 구조체 주소 담을 수 있는 친구구나 알아두시고 자, 그 P라고 하는 친구한테 뭘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 ST라고 하는 그 배열의 0번째 주소를 지금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구조체 주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구조체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멤버 변수를 찾아가는 것 이렇게 작성하기가 힘드니까 요 연산자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공부했죠. 자, 그래서 봤더니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어디예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가 ST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면은 지금 P는 여기에 대한 거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P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자,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JSUS라고 하는 거는 name, OS, DB, 합, H 합이라고 하는 거를 다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합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겠대요? P 플러스 1 이제 요거죠. ST의 1번에 OS 값 OS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 84 그리고 P 플러스 2 어디에요? 하나 둘 해서 얘의 DB 값 DB는 요거죠. 자 그래서 84 더하기 7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 159가 되겠죠. 자, 그 159를 어디다 넣었다? 여기 뒤에. 요거 합이라고 하는 데다가 지금 집어 넣었다라는 거고 그 P 플러스 1 어디에요? 여기죠. 자, 거기에 H합 요 뒤가 되겠네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 넣겠대요? P 플러스 1 여기에 합 우리 방금 구한 값인 거죠. 159 더하기 P의 OS래요. P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얘의 OS 값은 9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95 그리고 P 여기죠? 자, 걔의 DB 값 DB는 요거니까 88 자, 그래서 159 더하기 95 더하기 88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다? 342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printf 출력하려고 하는데요. 뭘 출력할 건데? 라고 해서 봤더니 나 정수 출력할 거야. 어떤 정수? 자, p 플러스 1 뭐예요? 여기죠? 자, 여기에 합 159죠. 자, 159 더하기 그 p 플러스 1 어디에요? 여기죠? 자, 거기에 합 뭐 집어넣었어요? 아까 142 집어넣었잖아요. 342죠? 자, 그래서 159 더하기 342 하게 되면은 501. 자,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501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파일 구조는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이 보조기억 장치에 편성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접근 방법 중 레코드들의 이제 키 값 순으로 정렬하여 기록하고 레코드들의 키값만을 모은 뭐뭐를 구성을 하여 편성하는 방식이 있으며 레코드들을 참조할 때는 이 가리키는 주소를 사용을 해서 직접 참조를 할 수가 있다. 파일 구조에는 순차 접근, 뭐뭐 접근, 핵심 접근이 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걔네들을 좀 빨리 찾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나요?
색인 달아놓죠. 인덱스 찾아놓고서는 그 번호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파일을 구성하는 그 레코드들이 보조기억장치에 편성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걔네들 그 키 항목만을 구성해서 모은 것들, 이게 뭐다? 인덱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의 정답은 인덱스였었고요. 1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대한 알맞은 답을 영문 약어로 작성하시오입니다. 뭐뭐는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전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를 통해 명령어로 작업을 수행시켰지만 뭐뭐에서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화면에 아이콘을 띄어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애플의 맥 운영체제 등이 있다. 얘 뭐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까? 그쵸, GUI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 UI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CLI, 그리고 GUI, NUI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얘 지금 그래픽 인터페이스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GUI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입니다. 무슨 방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위 모듈에서부터 시작되며 상위 모듈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뭐는 이미 존재하는 하위 모듈과 존재하지 않는 상위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자, 얘 뭐예요? 그쵸. 상향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쵸.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모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듈 간의 그 호환성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행되는 이 통합 테스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통합 테스트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상향식 접근법 그리고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상향식은 모든 그 모듈들이 테스트 될 때까지 더 낮은 레벨에 있는 그 모듈은 더 위에 있는 모듈과 함께 테스트를 수행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팅을 위해서 드라이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하향식은 제어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발생을 하며 그 테스팅을 위해서는 스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스톱은 전 회차 문제에서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얘와 이제 비슷한 친구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개의 접근법을 합친 게 이제 뭔 거예요? 샌드위치 접근법이라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통합 테스트에 하나 더 보면은 빅뱅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빅뱅은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한꺼번에 통합된 후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의 정답은 상향식 그리고 테스트 드라이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년도 3회차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